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우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단편단편의 이야기 속에 삶의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잠드실 때 들으시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벼룩과 한 남자. 어느 날 벼룩 한 마리가 어떤 남자의 옷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벼룩은 남자의 따뜻한 피를 빨아먹으면서 기분 좋게 배를 채웠답니다. 남자는 벼룩 때문에 온 몸이 따끔따끔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남자는 옷을 벗고 샅샅이 뒤진 끝에 작은 벼룩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벼룩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것 좀 봐라. 요 조그만 것이 내 팔다리의 피로 배를 채우려고 하네. 내가 나를 사정없이 물었지. 벼룩은 싹싹 빌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원래 그런 놈이잖아요. 제발 힘없는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는 이제 곧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내가 나를 괴롭힌 것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너를 죽여서 더 이상 벼룩의 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야. 지혜로운 박쥐. 어느 날 박쥐가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쥐는 살려달라고 족제비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족제비는 박쥐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새가 싫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새인 게 틀림없어. 그러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박쥐는 다행스럽게도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쥐는 재빨리 날개를 접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새가 아니라 쥐의 일종입니다. 저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과연 날개를 접은 박쥐의 모습이 꼭 쥐처럼 보였기 때문에 족제비는 박쥐를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쥐는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무사히 풀려난 박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쥐는 또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박쥐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그 족제비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쥐란 쥐는 전부 다 싫어하기 때문에 도저히 너를 살려줄 수가 없어. 너도 쥐의 일종이란 말이야. 박쥐는 그 말을 듣고 재빨리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쥐가 아니라 새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쥐가 아니라 새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날개도 달려 있잖아요. 과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박쥐의 모습은 영락없이 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다시 한번 족제비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박쥐는 단지 이름을 바꾼 것만으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답니다. 현명한 여우와 늙은 사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게 된 사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사자는 먹이를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사자는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동굴 속에서 가만히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사자는 다른 동물들에게 병문안을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에 사자의 계획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사자는 동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병문안을 온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많은 동물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여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사자가 있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여우는 동굴 입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사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자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다네. 어서 들어오게나. 사자가 여우를 유혹했습니다. 여우는 신중하게 동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사자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사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걸어 나온 발자국은 없네요. 현명한 여우 덕분에 그날 이후로 동물들은 아무도 사자에게 병문안을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와 딸들. 2명의 딸을 기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 딸을 소중하게 키워서 큰 딸은 정원사에게, 작은 딸은 옹기장이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의 집을 차례차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원사의 아내가 된 딸을 방문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큰 딸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비로운 신의 보살핌으로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정원의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날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게 정원까지 물을 날라야 한다는 것뿐이죠. 부디 자주 비가 와서 일부러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후에 그 남자는 옹기장이의 아내가 된 작은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별로 부족한 것은 없어요.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날씨가 계속 좋아서 그릇이 잘 마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햇빛이 나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 놓은 그릇을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두 딸을 둔 남자는 울상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날마다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내 언니는 날마다 비가 오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느냐? 새 잡는 사람과 자고새. 새 잡는 사람이 자고새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자고새는 주인을 위해 숲속에 사는 다른 새들을 그물이 있는 곳까지 유인하곤 했습니다. 자고새 덕분에 새 잡는 사람은 많은 새를 손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속임수에 넘어간 다른 새들은 자고새를 원망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잡는 사람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 잡는 사람은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때마침 집에는 음식을 만들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땅한 재료가 없네. 새 잡는 사람은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새 잡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기르던 자고새를 잡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자고새를 잡아먹을 수밖에. 새 잡는 사람은 새장을 열고 자고새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자고새는 자신의 은혜를 몰라준다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님,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지금까지 저를 미끼로 이용해서 아주 많은 새를 잡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군요. 새 잡는 사람이 자고새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건 내가 너의 동족인 새들에게 조금의 자비심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자비심을 베풀 이유가 없지. 초대받은 개. 어떤 집에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낮잠을 자고 있다가 자기 주인이 이웃집 친구를 위해서 근사한 저녁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개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자기도 이웃집에 사는 개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여, 우리 저녁이나 함께하지. 초대받은 개는 기쁨에 넘쳐서 동네 개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가 되자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집 식당에 들어서자 과연 식탁 위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개는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구나. 이제부터 음식을 잔뜩 먹어야지. 그러면 내일까지 굶어도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맙네, 친구. 초대받은 개는 친구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아양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집 요리사가 식탁 밑을 서성거리는 낯선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개를 내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개를 들어 얼른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초대받은 개는 다시 문 앞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지저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초대받은 개는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다른 개를 만났습니다. 그 개는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초대받은 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땠나? 초대받은 개는 슬며시 고개를 돌리면서 변명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 사실 오늘 밤에 엄청나게 술을 마셔서 완전히 취해버렸거든. 어떻게 그 집을 나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네. 우두머리 늑대. 한 무리의 늑대들이 우두머리 늑대의 명령에 따라 무리를 지어 사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늑대들의 숫자는 많고 사냥감은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먹을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들이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나선 젊은 늑대는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싸우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면 모든 늑대가 평화롭게 지내면서 평등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늑대들은 그 말을 믿고 만장일치로 젊은 늑대를 새로운 우두머리로 뽑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된 늑대는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당장 몇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냥으로 잡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늑대가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먹을 것이 부족해서 늑대들끼리 싸우는 일 없이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늑대들은 모두 이 규칙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을 모아서 새로 뽑은 우두머리 늑대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식하고 눈치 없는 나귀 한 마리가 늑대들의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나귀는 고개를 흔들면서 우두머리 늑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늑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제 잡아서 몰래 숨겨놓은 사냥감은 어떻게 된 거죠? 새로운 규칙에 따르자면 그것도 역시 꺼내와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귀의 말에 우두머리 늑대는 몹시 부끄러웠고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애써 숨겨놓은 사냥감을 꺼내놓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늑대는 자신이 만든 규칙을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답니다. 병든 까마귀. 엄마 까마귀와 어린 까마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까마귀는 어린 자식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린 까마귀가 너무나 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까마귀는 날마다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눈에 뜨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게다가 겁도 없이 신들의 신전이나 인간의 집까지 몰래 들어가서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뒤늦게 자신을 쫓아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까악까악 웃어대곤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단 말이야. 신에게 바친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자기가 신이면 뭐해? 날쌘 내 솜씨를 당하지 못하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는 무엇인가 잘못 먹었는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날개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까마귀는 병든 자식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어린 까마귀가 엄마 까마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그리고 신전으로 가서 저를 위해 신에게 기도해 주세요. 자비로운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제 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엄마 까마귀는 고개를 흔들면서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아, 도대체 어떤 신이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겠니? 어린 까마귀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엄마 까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신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저를 도와주실 신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까마귀는 더욱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신들 가운데 내가 음식을 훔쳐먹지 않은 신이 하나라도 있느냐? 단 한 분의 신이라도 있다면 이 어미가 달려가서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되었구나. 여행길에 오른 디오게네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깊고 물살이 빠른 강물을 만난 그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강둑 위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때마침 이 강을 여러 번이나 건넜던 경험이 있는 이 지방 사람이 디오게네스가 강가를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디오게네스를 자신의 어깨 위에 태우고 친절하게도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너간 디오게네스는 신세를 갚기 위해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신세를 탓하면서 은인에게 보답할 길이 없음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나그네가 강 건너편에서 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난처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를 도와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은 재빨리 강 건너편으로 달려가서 똑같이 그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것을 보자 그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소.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현명하고 동정심 높은 판단력이 아니라 생각 없이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버릇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요. 산나귀와 집나귀. 거칠고 험한 산에 사는 산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끔 무서운 동물에게 쫓기는 일도 있었지만 산나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늘 먹을 양이 부족해서 배가 고픈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산나귀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인근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을 근처의 목장에서는 집나귀 한 마리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는 목장에서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구나. 포동포동하게 살찐 내 모습이 너무나 좋다. 산나귀는 제대로 먹지 못해 비쩍 마른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던 산나귀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집 나귀를 보았습니다. 나귀 몰이꾼이 집 나귀를 끌면서 채찍으로 나귀의 살찐 엉덩이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산나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런, 난 이제 더 이상 부럽지 않아. 넌 잘 먹는 대신에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개구리 의사와 여우. 어느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늙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늙은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에게 자신은 호수 근처에 온갖 약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생길 때마다 늙은 개구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물을 마시기 위해 호숫가로 내려왔다가 늙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늙은 개구리를 덮쳐서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늙은 개구리는 재빨리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늙은 개구리는 여우의 공격을 벗어나서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우에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늙은 개구리는 뒷다리를 물려서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의 축제일이 돌아왔습니다. 개구리들은 호수 근처에서 사는 모든 동물을 초대했습니다. 개구리들은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 호숫가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개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 개구리는 모든 병의 치료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의사 개구리를 소개했습니다. 늙은 개구리는 잔뜩 으스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저는 것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이봐, 의사 개구리. 넌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양치기와 늑대. 욕심이 아주 많은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양치기는 이미 많은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다른 양치기들의 양을 탐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다가 어미를 잃은 늑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양치기는 장차 새끼 늑대가 자라면 양들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해 새끼 늑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끼 늑대가 애원했습니다. 양치기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크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도둑질을 잘하니까 원하신다면 다른 집 양들을 훔쳐다 드릴 수도 있어요. 양치기는 늑대 새끼를 잘 기르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늑대 새끼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새끼 늑대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자 양치기는 새끼 늑대에게 다른 양치기의 양을 훔쳐오는 요령을 가르쳤습니다. 늑대 새끼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양을 훔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그 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다른 양들을 많이 훔쳐오면 너는 금방 부자가 될 거야. 욕심 많은 양치기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훔치는 방법을 모두 배운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욕심 많은 양치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어서 고맙소. 하지만 내가 양을 훔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신 양도 단속을 잘 하는 게 좋을 거요. 사냥개의 애로사항. 많은 사람 앞에서 사나운 맹수와 맞서 싸우도록 훈련을 받은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사냥개는 언제나 가장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먹었으며 날마다 깨끗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사냥개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냥개는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사냥개가
목에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걸고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지나갈 때면 다른 개들은 모두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냥개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개가 사냥개를 쳐다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마침내 사냥개가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냥개는 수많은 구경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만한 태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는 막상 사나운 맹수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냥개는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맹수들과 싸우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걸. 사냥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면서 목에 메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에 도망쳤던 사냥개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사냥개는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개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때 왜 도망간 거지? 사냥개는 다른 개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젊어. 일찍 죽기는 싫단 말이야. 그대로 있었다면 항상 곰이나 사자와 싸워야만 했을 거야. 그런 생활을 하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다른 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비록 배가 고프지만 곰이나 사자와 싸울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허풍선이.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반 던지기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친구들은 그가 전혀 남자답지 못하다고 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수는 먼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남자다운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선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도스라는 곳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조차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멋지게 원반을 던졌다고. 자네들이 그 모습을 보아야 했는데.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그 질문에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원반 던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만약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증인 따위는 필요도 없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로도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말이야. 자, 여기에서 직접 던져보게. 그러자 그 선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장작과 올리브나무. 장작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기로 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작들은 제일 먼저 올리브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신과 사람으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는 나의 기름을 포기하고 장작들을 다스리라고? 그건 안 될 말이지. 그러자 장작들은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자랑스러운 듯이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달콤하고 맛있는 내 열매를 포기하고 장작들을 다스릴 수는 없어. 계속 다른 나무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장작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부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가시나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좋다. 장작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왕을 뽑았다고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그런데 장작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가시나무가 날카로운 가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왕이 되면 장작들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가시에 찔려서 아프더라도 참아야 한다. 그리고 내 가지는 가늘고 메말랐기 때문에 불이 붙기 쉽다. 만약 불이 나서 장작들을 활활 태우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나를 왕으로 모시겠느냐? 소금을 지고 가는 나귀. 날마다 이 물건, 저 물건을 운반하는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귀는 무거운 소금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잔뜩 들어있는 포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힘센 나귀조차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힘들게 강을 건너던 나귀는 비틀거리다가 강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귀는 한참이나 물속에서 버둥거리다가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주 가벼워졌던 것입니다. 나귀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소금이 물에 많이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강물에 빠지고 나니까 짐이 아주 가벼워졌어. 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귀는 다시 솜을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솜은 부피만 클 뿐 사실 그다지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나귀도 별로 힘들지 않게 짐을 나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강둑에 다다르자 나귀는 꾀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무거운 소금짐도 물에 빠지니까 가볍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벼운 솜이 물에 빠지면 거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일부러 비틀거리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솜이 물을 잔뜩 빨아들여서 몇 배로 무거워졌답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네. 내가 그만 내 꾀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나귀는 강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허사였답니다. 농부의 무모한 시도. 가축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농장과 가까운 숲속에는 사나운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사자를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실수로 농부의 가축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사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 사자가 있잖아. 농부는 이 기회에 사자를 잡기 위해 얼른 문을 밖에서 걸었습니다. 가축우리에 갇힌 것을 알게 된 사자는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을 모두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사자는 다시 다른 가축들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농부는 얼른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자는 재빨리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사자가 사라지자 농부의 아내는 죽은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농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당신은 무사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벌벌 떨던 당신이 어떻게 사자를 우리에 가둘 생각을 했어요? 앞에 거 치우고. 난파당한 사나이. 바다를 향해 하던 여객선 한 척이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칠 때마다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던 여객선은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맞고 마침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배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뒤집히자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열심히 헤엄을 치거나 물에 뜨는 물건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바다에 빠진 승객 가운데 아테네 출신의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테나 여신님, 저는 아테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저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가진 많은 재산을 아테네 여신님에게 모두 바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자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 위에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붙잡아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를 붙잡고 지친 몸을 잠시 쉬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부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당신은 기적을 바라는 겁니까? 아테네 여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빨리 당신 두 팔에 먼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동안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까마귀의 죽음. 어떤 농부가 덫을 놓아서 까마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농부는 까마귀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에 끈을 매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보이를 주고 잘 키워보아라. 그날부터 까마귀는 끈에 묶인 채 아들이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주는 먹이는 아주 맛있었지만 까마귀는 그래도 숲속에서 살 때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는 자유가 몹시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까마귀는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까마귀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서 자기 둥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의 발목에는 여전히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날아간 까마귀는 다시 자유를 되찾은 줄 알았지만 발목에 맨 끈 때문에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게 된 까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나뭇가지에 걸린 끈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끈은 나뭇가지에 더 심하게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굶어 죽게 된 까마귀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구나.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만 했지 내가 내 목숨을 단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장님. 어느 마을에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다른 감각기관이 뛰어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발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해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나무꾼이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강아지처럼 생긴 작고 귀여운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물은 마치 강아지처럼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늑대 새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놈 참 귀엽게 생겼네.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처럼 보이니까 집으로 데려가서 키워야지. 집에 있는 아들이 좋아하겠군. 나무꾼은 동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동물을 주었답니다. 이 동물 좀 봐라. 귀엽지? 산길을 걸어가다가 주웠단다. 자,
내가 잘 길러보렴. 귀엽게 생긴 동물을 본 아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 동물을 잘 돌보았습니다. 신난다. 정말 귀엽게 생겼네. 그런데 아버지, 이 동물의 이름이 뭐예요? 그걸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저 윗집에 사는 장님에게 물어보려 한다. 그 사람은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서 어떤 동물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에 나무꾼은 장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보여주면서 무슨 동물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동물은 내가 어제 산에서 잡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기르도록 할 생각인데 무슨 동물인지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그 동물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본 장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대다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늑대나 여우 종류의 어린 새끼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이 동물을 양떼 속에 넣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벼룩과 한 남자. 어느 날 벼룩 한 마리가 어떤 남자의 옷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벼룩은 남자의 따뜻한 피를 빨아먹으면서 기분 좋게 배를 채웠답니다. 남자는 벼룩 때문에 온 몸이 따끔따끔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남자는 옷을 벗고 샅샅이 뒤진 끝에 작은 벼룩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벼룩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것 좀 봐라. 요 조그만 것이 내 팔다리의 피로 배를 채우려고 하네. 내가 나를 사정없이 물었지. 벼룩은 싹싹 빌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원래 그런 놈이잖아요. 제발 힘없는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너는 이제 곧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내가 나를 괴롭힌 것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너를 죽여서 더 이상 벼룩의 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야. 지혜로운 박쥐. 어느 날 박쥐가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쥐는 살려달라고 족제비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족제비는 박쥐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새가 싫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새인 게 틀림없어. 그러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박쥐는 다행스럽게도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쥐는 재빨리 날개를 접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새가 아니라 쥐의 일종입니다. 저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과연 날개를 접은 박쥐의 모습이 꼭 쥐처럼 보였기 때문에 족제비는 박쥐를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쥐는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무사히 풀려난 박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쥐는 또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박쥐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그 족제비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쥐란 쥐는 전부 다 싫어하기 때문에 도저히 너를 살려줄 수가 없어. 너도 쥐의 일종이란 말이야. 박쥐는 그 말을 듣고 재빨리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쥐가 아니라 새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쥐가 아니라 새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날개도 달려 있잖아요. 과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박쥐의 모습은 영락없이 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다시 한번 족제비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박쥐는 단지 이름을 바꾼 것만으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답니다. 현명한 여우와 늙은 사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게 된 사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사자는 먹이를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사자는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동굴 속에서 가만히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사자는 다른 동물들에게 병문안을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에 사자의 계획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사자는 동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병문안을 온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많은 동물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여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사자가 있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여우는 동굴 입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사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자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다네. 어서 들어오게나. 사자가 여우를 유혹했습니다. 여우는 신중하게 동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사자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사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걸어 나온 발자국은 없네요. 현명한 여우 덕분에 그날 이후로 동물들은 아무도 사자에게 병문안을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와 딸들. 두 명의 딸을 기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딸을 소중하게 키워서 큰 딸은 정원사에게, 작은 딸은 옹기장이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의 집을 차례차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원사의 아내가 된 딸을 방문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큰 딸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비로운 신의 보살핌으로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정원의 나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날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게 정원까지 물을 날라야 한다는 것뿐이죠. 부디 자주 비가 와서 일부러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후에 그 남자는 옹기장이의 아내가 된 작은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별로 부족한 것은 없어요.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날씨가 계속 좋아서 그릇이 잘 마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햇빛이 나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 놓은 그릇을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두 딸을 둔 남자는 울상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날마다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내 언니는 날마다 비가 오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느냐? 새 잡는 사람과 자고새. 새 잡는 사람이 자고새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자고새는 주인을 위해 숲속에 사는 다른 새들을 그물이 있는 곳까지 유인하곤 했습니다. 자고새 덕분에 새 잡는 사람은 많은 새를 손쉽게 잡을 수 있었지만 속임수에 넘어간 다른 새들은 자고새를 원망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잡는 사람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 잡는 사람은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때마침 집에는 음식을 만들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땅한 재료가 없네. 새 잡는 사람은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던 새 잡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기르던 자고새를 잡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자고새를 잡아먹을 수밖에. 새 잡는 사람은 새장을 열고 자고새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자고새는 자신의 은혜를 몰라준다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님,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지금까지 저를 미끼로 이용해서 아주 많은 새를 잡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군요.
새 잡는 사람이 자고새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죽이려 하느냐고? 그건 내가 너의 동족인 새들에게 조금의 자비심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자비심을 베풀 이유가 없지. 초대받은 개. 어떤 집에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낮잠을 자고 있다가 자기 주인이 이웃집 친구를 위해서 근사한 저녁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개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자기도 이웃집에 사는 개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여, 우리 저녁이나 함께하지. 초대받은 개는 기쁨에 넘쳐서 동네 개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가 되자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집 식당에 들어서자 과연 식탁 위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개는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구나. 이제부터 음식을 잔뜩 먹어야지. 그러면 내일까지 굶어도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맙네, 친구. 초대받은 개는 친구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아양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집 요리사가 식탁 밑을 서성거리는 낯선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개를 내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개를 들어 얼른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초대받은 개는 다시 문 앞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지저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초대받은 개는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다른 개를 만났습니다. 그 개는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초대받은 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땠나? 초대받은 개는 슬며시 고개를 돌리면서 변명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 사실 오늘 밤에 엄청나게 술을 마셔서 완전히 취해버렸거든. 어떻게 그 집을 나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네. 우두머리 늑대. 한 무리의 늑대들이 우두머리 늑대의 명령에 따라 무리를 지어 사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늑대들의 숫자는 많고 사냥감은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먹을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들이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나선 젊은 늑대는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싸우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면 모든 늑대가 평화롭게 지내면서 평등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늑대들은 그 말을 믿고 만장일치로 젊은 늑대를
새로운 우두머리로 뽑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된 늑대는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당장 몇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냥으로 잡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늑대가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먹을 것이 부족해서 늑대들끼리 싸우는 일 없이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늑대들은 모두 이 규칙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을 모아서 새로 뽑은 우두머리 늑대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식하고 눈치 없는 나귀 한 마리가 늑대들의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나귀는 고개를 흔들면서 우두머리 늑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늑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제 잡아서 몰래 숨겨놓은 사냥감은 어떻게 된 거죠? 새로운 규칙에 따르자면 그것도 역시 꺼내와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귀의 말에 우두머리 늑대는 몹시 부끄러웠고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애써 숨겨놓은 사냥감을 꺼내놓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늑대는 자신이 만든 규칙을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답니다. 병든 까마귀. 엄마 까마귀와 어린 까마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까마귀는 어린 자식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린 까마귀가 너무나 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까마귀는 날마다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눈에 뜨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게다가 겁도 없이 신들의 신전이나 인간의 집까지 몰래 들어가서 제단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뒤늦게 자신을 쫓아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까악까악 웃어대곤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단 말이야. 신에게 바친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자기가 신이면 뭐해? 날쌘 내 솜씨를 당하지 못하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는 무엇인가 잘못 먹었는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날개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까마귀는 병든 자식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어린 까마귀가 엄마 까마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그리고 신전으로 가서 저를 위해 신에게 기도해 주세요. 자비로운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제 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엄마 까마귀는 고개를 흔들면서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철없는 아들아, 도대체 어떤 신이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겠니? 어린 까마귀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엄마 까마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신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저를 도와주실 신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까마귀는 더욱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신들 가운데 내가 음식을 훔쳐먹지 않은 신이 하나라도 있느냐? 단 한 분의 신이라도 있다면 이 어미가 달려가서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되었구나. 여행길에 오른 디오게네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깊고 물살이 빠른 강물을 만난 그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강둑 위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때마침 이 강을 여러 번이나 건넜던 경험이 있는 이 지방 사람이 디오게네스가 강가를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디오게네스를 자신의 어깨 위에 태우고 친절하게도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너간 디오게네스는 신세를 갚기 위해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신세를 탓하면서 은인에게 보답할 길이 없음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나그네가 강 건너편에서 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난처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를 도와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은 재빨리 강 건너편으로 달려가서 똑같이 그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것을 보자 그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소.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현명하고 동정심 높은 판단력이 아니라 생각 없이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버릇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요. 산나귀와 집나귀. 거칠고 험한 산에 사는 산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끔 무서운 동물에게 쫓기는 일도 있었지만 산나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늘 먹을 양이 부족해서 배가 고픈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산나귀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인근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을 근처의 목장에서는 집나귀 한 마리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는 목장에서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구나. 포동포동하게 살찐 내 모습이 너무나 좋다. 산나귀는 제대로 먹지 못해 비쩍 마른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던 산나귀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집 나귀를 보았습니다. 나귀 몰이꾼이 집 나귀를 끌면서 채찍으로 나귀의 살찐 엉덩이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산나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런, 난 이제 더 이상 부럽지 않아. 넌 잘 먹는 대신에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개구리 의사와 여우.
어느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늙은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늙은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에게 자신은 호수 근처에 온갖 약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생길 때마다 늙은 개구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물을 마시기 위해 호숫가로 내려왔다가 늙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늙은 개구리를 덮쳐서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늙은 개구리는 재빨리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늙은 개구리는 여우의 공격을 벗어나서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우에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늙은 개구리는 뒷다리를 물려서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의 축제일이 돌아왔습니다. 개구리들은 호수 근처에서 사는 모든 동물을 초대했습니다. 개구리들은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 호숫가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개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 개구리는 모든 병의 치료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의사 개구리를 소개했습니다. 늙은 개구리는 잔뜩 으스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저는 것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이봐, 의사 개구리. 넌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양치기와 늑대. 욕심이 아주 많은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양치기는 이미 많은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다른 양치기들의 양을 탐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다가 어미를 잃은 늑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양치기는 장차 새끼 늑대가 자라면 양들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해 새끼 늑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끼 늑대가 애원했습니다. 양치기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크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도둑질을 잘하니까 원하신다면 다른 집 양들을 훔쳐다 드릴 수도 있어요. 양치기는 늑대 새끼를 잘 기르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늑대 새끼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새끼 늑대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자 양치기는 새끼 늑대에게 다른 양치기의 양을 훔쳐오는 요령을 가르쳤습니다. 늑대 새끼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양을 훔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그 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다른 양들을 많이 훔쳐오면 너는 금방 부자가 될 거야. 욕심 많은 양치기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훔치는 방법을 모두 배운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욕심 많은 양치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어서 고맙소. 하지만 내가 양을 훔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신 양도 단속을 잘 하는 게 좋을 거요. 사냥개의 애로사항. 많은 사람 앞에서 사나운 맹수와 맞서 싸우도록 훈련을 받은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사냥개는 언제나 가장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먹었으며 날마다 깨끗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사냥개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냥개는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사냥개가 목에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걸고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지나갈 때면 다른 개들은 모두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냥개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개가 사냥개를 쳐다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마침내 사냥개가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냥개는 수많은 구경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만한 태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는 막상 사나운 맹수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사냥개는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맹수들과 싸우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걸. 사냥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면서 목에 메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에 도망쳤던 사냥개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사냥개는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개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때 왜 도망간 거지? 사냥개는 다른 개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젊어. 일찍 죽기는 싫단 말이야. 그대로 있었다면 항상 곰이나 사자와 싸워야만 했을 거야. 그런 생활을 하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다른 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비록 배가 고프지만 곰이나 사자와 싸울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허풍선이.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반 던지기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친구들은 그가 전혀 남자답지 못하다고 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수는 먼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남자다운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선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도스라는 곳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조차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멋지게 원반을 던졌다고. 자네들이
그 모습을 보아야 했는데.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그 질문에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원반 던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만약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증인 따위는 필요도 없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로도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말이야. 자, 여기에서 직접 던져보게. 그러자 그 선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장작과 올리브나무. 장작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기로 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작들은 제일 먼저 올리브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신과 사람으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는 나의 기름을 포기하고 장작들을 다스리라고? 그건 안 될 말이지. 그러자 장작들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자랑스러운 듯이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달콤하고 맛있는 내 열매를 포기하고 장작들을 다스릴 수는 없어. 계속 다른 나무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장작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부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가시나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좋다. 장작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왕을 뽑았다고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그런데 장작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가시나무가 날카로운 가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왕이 되면 장작들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가시에 찔려서 아프더라도 참아야 한다. 그리고 내 가지는 가늘고 메말랐기 때문에 불이 붙기 쉽다. 만약 불이 나서 장작들을 활활 태우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나를 왕으로 모시겠느냐? 소금을 지고 가는 나귀. 날마다 이 물건, 저 물건을 운반하는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귀는 무거운 소금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잔뜩 들어있는 포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힘센 나귀조차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힘들게 강을 건너던 나귀는 비틀거리다가 강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귀는 한참이나 물속에서 버둥거리다가 간신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주 가벼워졌던 것입니다. 나귀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소금이 물에 많이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강물에 빠지고 나니까 짐이 아주 가벼워졌어. 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귀는 다시 솜을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솜은 부피만 클 뿐 사실 그다지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나귀도 별로 힘들지 않게 짐을 나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강둑에 다다르자 나귀는 꾀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무거운 소금짐도 물에 빠지니까 가볍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벼운 솜이 물에 빠지면 거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일부러 비틀거리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솜이 물을 잔뜩 빨아들여서 몇 배로 무거워졌답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네. 내가 그만 내 꾀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나귀는 강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허사였답니다. 농부의 무모한 시도. 가축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농장과 가까운 숲속에는 사나운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사자를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실수로 농부의 가축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사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 사자가 있잖아. 농부는 이 기회에 사자를 잡기 위해 얼른 문을 밖에서 걸었습니다. 가축 우리에 갇힌 것을 알게 된 사자는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 안에 있던 양들을 모두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사자는 다시 다른 가축들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농부는 얼른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자는 재빨리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사자가 사라지자 농부의 아내는 죽은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농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당신은 무사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벌벌 떨던 당신이 어떻게 사자를 우리에 가둘 생각을 했어요? 앞에 거 치우고. 난파당한 사나이. 바다를 향해 하던 여객선 한 척이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칠 때마다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던 여객선은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맞고 마침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배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뒤집히자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열심히 헤엄을 치거나 물에 뜨는 물건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바다에 빠진 승객 가운데 아테네 출신의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테나 여신님, 저는 아테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저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가진 많은 재산을 아테네 여신님에게 모두 바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자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 위에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붙잡아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를 붙잡고 지친 몸을 잠시 쉬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부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당신은 기적을 바라는 겁니까? 아테네 여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빨리 당신 두 팔에 먼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동안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까마귀의 죽음. 어떤 농부가 덫을 놓아서 까마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농부는 까마귀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에 끈을 매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이를 주고 잘 키워보아라. 그날부터 까마귀는 끈에 묶인 채 아들이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주는 먹이는 아주 맛있었지만 까마귀는 그래도 숲속에서 살 때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는 자유가 몹시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까마귀는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까마귀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서 자기 둥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의 발목에는 여전히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날아간 까마귀는 다시 자유를 되찾은 줄 알았지만 발목에 맨 끈 때문에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없게 된 까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나뭇가지에 걸린 끈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끈은 나뭇가지에 더 심하게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굶어 죽게 된 까마귀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구나. 사람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만 했지 내가 내 목숨을 단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장님. 어느 마을에 장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다른 감각기관이 뛰어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발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해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나무꾼이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강아지처럼 생긴 작고 귀여운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물은 마치 강아지처럼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늑대 새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놈 참 귀엽게 생겼네.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처럼 보이니까 집으로 데려가서 키워야지. 집에 있는 아들이 좋아하겠군. 나무꾼은 동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동물을 주었답니다. 이 동물 좀 봐라. 귀엽지? 산길을 걸어가다가 주웠단다. 자, 내가 잘 길러보렴. 귀엽게 생긴 동물을 본 아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 동물을 잘 돌보았습니다. 신난다. 정말 귀엽게 생겼네. 그런데 아버지, 이 동물의 이름이 뭐예요? 그걸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저 윗집에 사는 장님에게 물어보려 한다. 그 사람은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서 어떤 동물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에 나무꾼은 장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보여주면서 무슨 동물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동물은 내가 어제 산에서 잡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기르도록 할 생각인데 무슨 동물인지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그 동물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본 장님은 이상하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대다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늑대나 여우 종류의 어린 새끼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이 동물을 양떼 속에 넣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